아,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한 20년 정도 이제 시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바로 옆방에서 주로 이제 근무를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브랜드 담당관실, 처음에는 이제 공보관실, 브랜드 담당관실, 지금 이제 소통 담당관실 뭐 이렇게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그 제목이 인천의 역사 이야기 쓱싹속입니다. 이제 글씨의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보다는 이야기 쪽에 좀 방점을 좀 찍었는데요. 제가 역사 전문가는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주신 것처럼 이제 인천 지역에 대한 홍보 쪽을 하다 보니까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역시 지역에 대한 역사를 알아야 홍보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개인적인 관심,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제 축적된 그런 이제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요 정도 이제 인천이 어떤 도시다라는 거를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평상시에 했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쓱싹속은 요즘에 우리 그 신세계 야구단 때문에 쓱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인천에서는 물론 이제 전국적인 이제 관심사가 됐는데 저는 이제 좀 더 그쪽에서 나가가지고 쓱 한번 보지만 어떻게 보면 인천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싹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인천에 대한 인식이 좀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쓱싹속이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어느 프로그램의 이 강의 프로그램의 제목도 이 쓱싹속을 한번 응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뭐 어떤 아주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90분 동안에 그냥 인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처음에 어려운 거 하면 강의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들도 어려울 것 같아서 좀 편안하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설렁탕에 빠진 한중미. 이게 뭘까 싶을 겁니다. 이제, 아침 식사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음식으로는 설렁탕 굉장히 좋은 음식이죠. 옛날 우리 선조들께서도 즐겨 드셨고 지금도 굉장히 보편적인 음식이죠. 이렇게 아침에 해장하기도 좋고요. 근데 지금 설렁탕은 이런 모습이죠. 이게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최근에 인천에서 찍은 사진인데, 요게 전형적인 모습일 겁니다. 근데 이 설렁탕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인천의 역할이 컸습니다. 처음에 설렁탕은 이 모습이 아니었고요. 여기서 저 파와 밀가루가 빠져야 됩니다. 우리 선조들께서는 설렁탕 옛날에 뭐 주막이나 아니면 집에서 드셨을 때 저 파하고 밀가루 국수는 거의 안 넣으시고 드신, 이게 이제 설렁탕이 원래 서울에서 이제 발전한 음식인데요. 서울에서 시작이 됐지만 오늘날에 완성된 건 인천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고. 예. 요거는 한 120년 전의 인천 모습입니다. 인천의 해안가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계양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우리 중앙동 중구청 앞에 그 모습인데요. 거기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노천 식당이죠. 노천 식당의 모습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뭘 파나 보면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항구에서 이제 일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왔던 사람들이 이제 드시는 음식인데 여기 아마 국밥 같은 것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아가지고 드시는 그게 이제 우리 전통적인 음식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인천에 모여들다 보니까 새로운 음식이 이제 자꾸 개발이 됩니다. 그게 아까 그 설렁탕이었는데 이 설렁탕이 아이고 예 제가 이게 지금 약간 미숙하네. 처음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와 밀가루는 어떻게 인천에서 생기게 됐냐 하면은 저 파는 우리 조선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파의 원래 출발은 조선파가 아니고 중국 화교들이 인천에 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었던 파입니다. 중국 화교들이 1882년에 이모군란이 터졌을 때 중국 군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그때 같이 들어온 사람들이 중국 상인들이었어요. 뭐 군수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사꾼들도 들어온 거예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닷물 끝이 닿는 곳에는 화교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화교들은 바닷물, 그 바다로 갈 수 있는, 해로로 갈 수 있는 곳에 전 세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화교들이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제일 가까운 바다, 우리 인천에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1882년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모군란 그때 같이 들어오는데 그때 그들이 상인들이 처음에 들어왔다가 그 이후에 이제 자 보시죠. 잠깐만요. 제가 좀 먼저 그럼 이 설명부터 드려야 되겠네요. 이 설렁탕이 우리 집에서 먹던 음식인데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이 되게 된 거는 바로 이런 회사들이 생겼어요. 이게 회사입니다. 어떤 회사냐면 주식회사, 지금의 주식을 거래하는 회사입니다. 선물거래소입니다. 지금의 선물거래소인데 이 선물거래소가 미두추인소라고 쌀을 거래하던 처음에는 뭐 7가지 다른 쌀 외에 뭐 대두라든지 이런 거를 취급했던 미두추인소인데 이 미두추인소가 바로 그 중앙동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중앙동에 처음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쌀을 거래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그 내부의 모습입니다. 선물 거래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직장인이 된 거예요, 이제. 직장인이 되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설렁탕을 먹게 되는 거죠. 설렁탕을 먹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설렁탕을 먹으면서 이제 그 개발이 된 게 아까 서울에서 내려왔지만 파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왜 그럼 밀가루는 국수는 들어갔냐? 이건 그 이유인데 조금 뒤인데 저희가 1960년대에 그 기억나시는 분이 있겠지만 혼분식 장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설렁탕에 그 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정부에서 이 밥을 좀 줄이기 위해서 대신에 국수를 넣어라.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25%의 국수를 넣게끔 돼 있었어요. 설렁탕에. 법으로 규제를 했는데 그러면서 설렁탕에 국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국수는 어디 국수냐? 바로 원조물자로 들어오면서 인천으로 다 들어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대한제분이라든지 삼화제분이라든지 동화제분 이러한 큰 제분회사들이 인천에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밀가루가 굉장히 많이 이제 풍부해지니까는 우리가 밀가루는 흔하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설렁탕에 중국인들이 키운 대파와 그다음 미국에서 들어온 밀가루로 만든 국수 여기에 또 하나가 들어가죠. 설렁탕 먹을 때 꼭 넣는 거 있죠. 소금. 소금은 바로 우리 인천의 소금을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설렁탕 한 그릇에는 인천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어떤 그 역사의 한 그게 다 담겨 있다라는 걸 이제 제가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한 거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는 직장 때문에 모인 것도 있었지만 인천에 100년 전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우리는 지금 뭐 해외여행 가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뭐 순례길을 좀 돌고 싶다, 스페인에 뭐 이런 게 다 평생 한번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에 들어가잖아요. 그 당시 우리 조선에서 한국에서의 버킷리스트는 제물포 구경을 하는 게 하나의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저쪽에 보이는 거는
월미도입니다. 그럼 여기가 월미도면 여기가 대강 어디라는 게 감이 잡히실 겁니다. 여기 아는 건물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 이게 바로 대불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촐로, 여기는 지금 뭐 촐로처럼, 지금 개념으로 보면 촐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로 많이 오는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 경성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경성에서 그 기차를 타고서 내려와서 기차 타는 것도 한 번의 소원이거든요. 그때 그 화륜거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문물의 아주 대표적인 그 기차를 한번 서울에서 타가지고 인천에 내려와서 인천에 공원에 올라가서, 옛날에 만국공원에 올라가서 이렇게 인천 바다를 쳐다보는 거, 바라보는 거. 그리고 밥을 또 여기서 먹는데 그런 설렁탕이나 나중에는 이제 그게 짜장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이제 음식을 먹고 올라가는, 이게 하나의 그 당시에 버킷리스트가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분들도 복장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여행자의 어떤 복장 아닙니까? 여행자의 복장으로 해서 인천 앞바다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제물포 바다 지금도 굉장히 구경거리지만 그 당시 이렇게 일부러 버킷리스트까지 될 정도의 그 구경거리였을까? 우리 개념으로는 그렇지만 예전에 10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인천에는 정말 볼거리가 많았던 거죠. 일단은 저 산에 올라가면 공짜로 진짜 평생 볼 수 없었던 그 바다를 볼 수 있었. 예전에 바다 보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살지 않으면 바다를 볼 수가 없어요.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야 늘상 보지만은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를 본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어디 책에서 봤는데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평생 죽을 때까지 바다를 못 본대요.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바다를 못 보고, 한 번도 바다를 못 보고 죽는답니다. 왜 그럴까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너무 바다가 그냥 금방 마음 먹으면 가지만 저쪽 몽골이라든지 내륙으로 살고 있는 국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아니면 굉장히 나라가 큰 나라에서 내륙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평생 마음 먹지 않으면 한 번도 바다를 보지 못하고 죽는다고. 3분의 1의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100년 전부터 이렇게 바다를 쉽게 보고 지금이야 뭐 진짜 금세 그냥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밥을 먹고 또 여기서 묵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천은 사실 그런 산업들이 조금씩 발전을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월미도에 이러한 그 유원지가 생겼을 때, 이게 지금 월미도입니다. 여기 지금 이게 보이는 게 호텔이고 제일 유명한 거는 해수탕. 우리가 지금 연안부대에 아직도 해수탕 목욕탕이 있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이용해서 목욕을 하는 그러한 해수탕 시설과 그 호텔, 그다음에 갖가지 위락 시설, 그다음에 이렇게 해변가. 이게 월미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선착장, 그 월미도의 선착장 못 미쳐서 그 정도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6.25 때 인천 상륙작전 때 이제 한포를 다 맞으면서 이제 다 파손도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건 지금 여름의 모습입니다. 바닷가에 들어간 모습이 여름 모습인데 조금 지나면 이제 4월 달에 벚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벚꽃 때 월미도는 굉장히 많은 벚꽃들이 있어가지고 화열차라고 그래가지고 꽃열차가 특별열차가 또 운행이 됩니다. 우리나라 관광에 어떻게 보면은 처음 시초가 된 것도 우리 인천입니다. 이걸 산업화시킨 게 지금은 각 도시마다 제각각의 어떤 테마를 갖고서 관광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고 무조건 제물포에만 가야 좀 관광하는 또 여행하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런 우리 인천이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제 물건을 거래하고 밥도 먹고 이러면서 이제 번창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지금 우리 계양장 쪽의 옛날 모습인데 시계점의 모습입니다. 시계점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이걸 자세히 당겨보면은 음식점, 시계점 이렇게 해서 신문물이 들어오는
이거는 서울도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서울에서 음식점이라는 게 생긴 게, 그러니까 예전에 주막이라든지 뭐 이런 건 있었지만 근대적인 음식점이 생긴 거는 1925년 그 박람회, 서울에서 박람회가 한번 열리거든요. 그 이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개항을 하면서부터 벌써 음식을 팔기 시작했고, 그게 하나의 그냥 사업이 됐고, 이제 일상화된 그런 도시가 됐죠. 아까 그러한 배경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고요. 이렇게 굉장히 이제 20년대, 30년대 가면서는, 이제 많은 점포들이, 이제 가게들이 이렇게 생기는 모습입니다. 예, 여기 왼쪽에 보면 그 이발소의 어떤 삼색, 지금은 삼색등인데, 요게 이제 이렇게 이발소를 뜻하는, 그러니까 이발소도 있고, 요거는 이제 음식점입니다. 이런 게 음식점, 뭐 이렇게 쭉 보면은 굉장히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100년 전이지만 이미 인천 도로에는 이렇게 가게들이, 점포들이 쭉 이제 이렇게 줄 서 있었던, 양쪽으로 이렇게 서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설렁탕서부터 이제 이렇게 쭉 인천이 왜 그런 모습을 했나 이렇게 했는데, 배민의 왕 선배님들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는 지금의 그 배달 서비스가 마치 최근에 생긴 것 같지만은 인천을 들여다보면 이미 여기서는 그런 배달의 시스템이 왕성하게 이제 발전이 됐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배민의 왕 선배님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먹는 음식이 나왔네요. 이건 냉면입니다. 냉면도 사실은 우리 인천에서 처음 시작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양냉면, 평양 쪽에 뭐 함흥냉면도 있었지만 우리 이쪽에서는 이제 주로 이렇게 물냉면으로 해서 이제 평양냉면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 평양냉면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직장인들 생기고 이제 외식 산업, 조금 외식이라고 우리가 지금 표현하는 그 외식이라는 게 이제 생기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음식 그 메뉴가 좀 다양하게 되는 건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냉면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냉면이 어떤 또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지금 한량들이 뭐 꼭 한량이라고 볼 수는 없고, 우리 축현역이거든요. 여기가 축현역은 지금의 동이천역입니다. 물론 위치가 약간 변했지만 옛날의 축현역과 지금은 약간 변했어요. 옛날 축현역은 지금 동인천의 그 청가물시장 그 주차장 있죠. 거기 주차장 자리가 옛날 처음 1899년 우리가 철도가 생겼을 때 처음 역의 위치는 거기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지금의 동인천역 그쪽으로 살짝 선로가 바뀌었죠. 그때 이제 축현역에서 내려서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천 구경을 온 사람들이 대다수죠. 뭐 그때 서울과 인천이 무슨 비즈니스 직장인처럼 지금처럼 열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통학생들은 있었지만, 그 출퇴근을 하는 그런 용도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경인선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관광차 오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소문이 난 거예요. 인천의 냉면이 너무 맛있다. 너무 괜찮다. 물론 서울에도 있었지만, 인천의 그 평양냉면이 인천에 와가지고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기차를 타고 인천에 내려와서 냉면을 한 그릇 먹는, 또 그러한 것이, 또 꿈을 갖고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사정옥이라는, 이제 거꾸로 읽어야 돼, 이렇게요. 옛날엔 간판이 사정옥인데, 사정이면은 이제 그 지금의 사동 쪽을 얘기합니다. 신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자를 쓴 건데, 여기 이게 자세히 보면요. 재밌습니다. 이 사진을 들여다보면 여기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거 사정옥은 지금의 답동성당 인근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냉면집이었는데, 냉면만 팔았던 게 아니고, 요거를 내가 자세히 보니까 비빔밥이라고 썼고, 장국이라고 썼고,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비빔밥, 장국, 뭐 이렇게 메뉴를 여기다 써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정옥 그러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전문 냉면집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는데, 냉면으로 굉장히 유명한 집이고요.
특이한 건 여기 간판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전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역할이었냐면 바로 전화로 배달을 시킨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배달을 시키면은 지금은 오토바이로 많이 가잖아요. 배달의 민족, 라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토바이로 가는데, 그때는 이 자전거로 했다는 건 엄청난, 이건 혁신입니다. 다 그냥 쟁반에, 우리 한국식 쟁반에 그냥 들고서 위에 이제 뭐 보자기 같은 걸 해가지고, 지금도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배달을 했는데, 이 사정옥은 라이더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라이더들입니다. 요 분이 사장님 같아요. 근데 이제 기념사진을 찍은 거예요, 라이더들이랑. 근데 이 자전거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마 벤츠 값일 거예요. 그 외제차 정도. 왜냐하면 제가 통계를 봤더니 1920년대에 우리 인천의 인구가 한 5만 정도 되는데 자전거 대수가 670대 정도예요. 67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일본인들이 거의 한 80% 갖고 있고 우리 조선인들은 한 10 몇 프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외국인 화교들이나 이제 서양인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는 엄청난 그 재산이었던 거죠. 굉장히 비싸고, 그거를 음식점에서 이렇게, 지금 벤츠가 몇 대입니까? 지금 한 7대 정도, 이걸로 음식을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사진이 없어요. 아직 발견이 안 됐는데, 기록으로는 남았습니다. 어떻게 배달을 했냐면, 긴 목판으로 해서, 거기다 냉면 그릇을 쭉 올려놓고, 자전거를 타고서 이렇게 달리는 겁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머릿속에. 이런 분들이 쫙 목판에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서 어디로 가냐? 아까 얘기한 그런 선물거래소, 미두추인소라든지 뭐 이런데 지역에 그 이제 전화로 주문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20년대만 돼도 벌써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기업체들이 들어와요, 인천에. 여러 가지 무역하는데 뭐 이런 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냉면을 시켜 먹은 그런 경우인데, 이게 더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기록으로는. 서울에서 전화 주문을 해서 이 사람들이 경인선으로, 그러니까 그 기록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기차 차창으로 이렇게 보이는 모습은 이분들이 목판에다 이렇게 하고서 기차와 옆으로 같이 달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뭐 이런 이제 기록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약간 허황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 젊은 청년들이에요, 그 당시. 그리고 보면 멋쟁이들입니다. 이 복장을 보세요, 한번. 이게 그 다양한 복장을 갖고 있어요. 여기 지금 7분인가 있는데도 다 복장이 다 달라요. 현대적인 복장도 있고, 약간, 이제, 우리 바지 같은 옛날 한복 그런 모습으로 했는데, 굉장히 이 사진 한 장에서 주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인천이 이 자전거가 그래서 빨리 들어왔어요. 이게 물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그 당시는 자전거 생산할 능력이 없잖아요. 주로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자전거들입니다. 처음에 서양인들이 자전거를 갖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이제 본국에서 타던 거를 배에다 싣고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워낙 그 자전거는 유용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가져오는데, 처음에 그 선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전거를 많이 탔는데,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서양 사람들이 그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애인이다. 다리가 불편해서 저런 걸 타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처음에 저게 뭘까? 탔는데 막 이렇게 가니까, 굉장히 문화 충격이 왔겠죠. 그러한 자전거들이 인천에서는 이제, 음식 배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띄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인천에서 지금의 그 신흥동,
그 옛날에 화정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를 꽃화자 화정. 그 신흥동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 매립을 한 거예요. 거기도 많은 매립이 돼서 이제 넓어진 건데 처음에 매립을 해놓고 그 공터였을 때 거기서 자전거 대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 자전거 대회를 많이 해서 인천에서 유명한 자전거 그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50년대에 뭐 헬싱키 그런 올림픽 때 우리 인천 출신 김호순이라는 사람이 자전거 선수로 우리 인천 대한민국의 자전거는 주로 도로 경기에서 아주 우세했거든요. 다 이런 영향입니다. 자전거를 빨리 받았고 죄송합니다. 아침이라 조금 다 영향이 다 그런 데서 온 거죠. 이 사람들이 자전거 선수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지역의 선수가 돼서 이제 자전거 경주 대회를 했는데 인천에서 1920년대에 그 자전거 전 조선 자전거 경주를 할 때는 서울에 있는 기생들이 와서 10명 정도가 와서 대회에 참석을 했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자전거에 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인천하고 관계된. 아이고. 요거는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제는 여기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타산이 안 맞아서 배달 안 하겠다. 전화를 안 받고 배달 안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인천 음식점들이 그런 내용이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요 짱깨 속 인천 화교의 삶. 제가 이 짱깨 때문에 지금 이틀 동안 사실 여기 와서도 계속 얘기가 됐는데 짱깨가 비속어라 여기서 쓸 수 있겠냐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럼 바꿉시다. 뭐로 바꿀까요? 원래 저거는 장괴입니다. 장괴. 장괴라는 건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원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중국의 부자를 얘기해서 장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넣는 괴짝,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상자, 그거를 장괴라고 그러는데 보통 장괴하면 중국인들을 뜻하거든요. 그게 이제 좀 발음이 격해져가지고 짱깨 해서 지금은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짜장면을 얘기할 때도 우리 짱깨 먹을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 음식을 얘기할 때도 짱깨라는 말을 하는데 이 장괴 속에 인천 화교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짜장면입니다. 오늘 처음부터 음식 3가지 벌써 나왔네요. 다 인천과 관계된 음식. 좀 속도를 붙여야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882년 이모군란 이후에 그 이후에 많은 화교들이 들어오는 게 되는데 바로 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인천항으로. 물론 대륙에서 중국 대륙에서의 여러 가지 변란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약간의 피난, 지금은 하면 난민 같은 어떤 그런 성격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과 중국 간에 그 정기 항로가 있었는데 매일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국인들이 들어옵니다. 많을 때는 뭐 그냥 1000명 막 이렇게 그냥 한 배 타가지고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보따리 짐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 저 보따리에는 3가지 칼은 꼭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꼭 하나씩 넣고 들어왔다 칼을. 지금은 칼 갖고 들어오면 참 이제 해외 여행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은 그 당시는 뭐 그런 거 없이 저 보따리에는 꼭 칼 하나씩 있는데 그 3가지 칼이에요.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화교들이 갖고 들어온 칼. 예, 가위입니다. 중국인들이 우리가 잘 아는 비단위 장수 왕서방. 네, 이 사람들은 그 일찍이 벌써 그 비단 장사의 역할을 많이 했었죠. 자기네 나라에서. 그래서 중국인들이 우리 인천이나 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비단 장소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자기네 나라 거를 수입해가지고 우리가 없었던 그런 그 천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많이 그런 걸 활용하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됐죠. 그래서 이 천을 자르는 이 가위, 이것도 칼로 보고요. 이거는 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칼입니다. 요리는 뭐 자타공인하는 진짜 중국인들 따라갈 사람 없죠. 4개 달린 거는 무조건 다 요리해서, 다리 4개 달린 건 요리해서 먹는다, 뭐 책상까지 요리해서 먹는다라는
얘기 있을 정도로 요리에 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라 이 요리 칼이 하나가 있든지 또 하나는 이게 뭘까요? 네? 네. 혹시 지금 현장에 계신 분 중에 맞추면 제가 채를 드립니다. 요거는 면도칼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이발칼입니다. 예전에는 이 바리깡도 비속어가 아닙니다. 이 바리깡은 브랜드명입니다. 바리깽이라는 그 프랑스인가 어디에서 발달해서 브랜드명입니다. 바리깡. 그 바리깡을 대신 예전에는 바리깡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른다 그러죠. 머리 자른다. 남자들도 머리 자르. 머리를 깎는 거는 바리깡이 나와서 머리를 깎은 거지. 옛날에 다 잘랐습니다. 이렇게 툭툭툭툭 치면서. 근데 중국인들이 이 기술들이 좋아가지고 이발소 같은 거를 많이 했고, 물론 자기네 민족끼리 이제 했던 그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발 기구. 그래서 3가지 기구가 꼭 저 보따리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단 장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음식점 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이발소나 이런 거 하는 사람. 여기에 이제 한 사람이 또 있냐면 뭐냐면 바로 석공. 이 돌 깎는 기술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석조 건물들 있죠. 서울로 보면은 명동성당 같은 석조 건물 이런 거는 그 돌은 다 중국인들이 만든 겁니다. 가깝게 우리 인천에 있는 홍해문 같은 거 그러한 건축물도 사실 일본 공병대에서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 실제 그 일을 한 사람들, 그 돌을 깎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화교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석조 건물에는 이 중국인 석공들의 역할이 아주 컸던 거죠. 저임이었어요. 임금이 굉장히 쌌고 그래서 일자리가 있으니까 또 많이 들어오고 조선에만 가면 먹고는 산다 생각해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석공도 들어오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그 환옹들이 또 들어옵니다. 농사 짓는 화교들. 이미 중국 대륙에는 그 채소의 그 발전이 굉장히 컸거든요. 채소 키우는 거. 우리는 채소를 하나의 그 자급자족해서 먹는 걸로 키우거나 그랬지, 그거를 상품화 시키는 거는 아직 그렇게 빠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중국인 환옹들이 들어와가지고 조금 큰 농사를 많이 졌어요. 우리 인천에서 주로 농사 짓는 데는 용현동이라든지 하익동, 그 다음에 부평 이런 곳에 밭 농사를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처음 본 그 외래 작물들이죠. 어떻게 보면 외래 채소들을 많이 키웠어요. 뭐 양파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파, 그 중국파 큰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키우면서 이제 우리 식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이 환옹들이 있으면서 또 해결된 게 뭐냐면, 아침에 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 우리의 배설물 처리가 됐어요. 인분이 다 그런 밭에 끼워지면서 많은, 예전에 그냥 바다로 다 이렇게 버리거나 이랬는데, 그 인분들이 바로 그런 용현동이나 하익동이나 부평 같은 데서 농사 짓는 그 중국인들이 걷어간 거예요. 걷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이 환옹들은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환옹도 있지만 계절적 노동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농사 안 짓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을 거지 다 끝나면은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봄에 이제 파종기나 이제 그 좀 지나서 들어와서 이제 농사 짓고 또 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은 이 채소가 품귀 현상이 나냐면, 이 환옹들이 못 오면 품귀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왜 못 오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중국 대륙에 콜레라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지금하고 똑같아요. 차단을 시킵니다. 차단시켜서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면 이 환옹들이 들어와야만이 채소를 키울 수 있는데, 그리고 채소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인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인분을 다 가져갔던 사람들이 안 들어왔으니, 그래서 옛날에 신문 기사를 보면 환옹들이 못 들어와서 우리 조선인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 계양장 말고 조선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금의 이제 동구 쪽에 산동네에
그 인분을 처리를 못해가지고 그 인분들이 흘러가지고 막 밑에까지 내려갔다. 빨리 쳐야 된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 신문 기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요인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게 여파가 생기는 콜레라 때문에 이렇게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그때도 똑같은 문제가 인천에서 생겼던 겁니다. 예. 중국인들이 이제 막 돌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마을을 만든 것. 물론 지게도 만들어서 조개 만들어가지고 지금의 차이나타운이 이제 형성이 됐고요. 이거는 바로 그 지금 배민들의 형님들이 썼던 그 도구입니다. 지금 라이더 뒤에 보면 통이 있잖아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중국 음식이나 그 냉면을 이제 자전거 말고 갈때 나무 상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음식을 3단으로 쌓은 나무 상자, 배달통. 근데 이게 무겁죠. 나무라는 게 어쨌든 기본적인 무게가 있잖아요. 무거운데 더 무거울 때는 언제냐? 언제 더 무거울까요? 비가 오면 이게 물이 묻으면 굉장히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이제 배달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요건 아주 옛날 거예요. 옛날 그래도 개발이 된 건데 지금도 이 형태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지금 배달을 하죠.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의 그런 것들이 다 인천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뿌리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게 장괴입니다. 옛날 중국 상인들 그 비단장수 왕서방이 꼭 옆에 차고 이렇게 점포에서 옆에다 뒀던 그 장괴. 돈통입니다. 돈통. 쉽게 얘기하면 돈통인데 이게 장괴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장괴가 발음이 이제 좀 변해가지고 짱깨로 장괴 해가지고 지금의 짱깨로 된 겁니다. 그래서 약간 중국인을 약간 비하할 때 우리 사람들이 짱깨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비속어 맞습니다. 짱깨는. 근데 이제 원어는 이 장괴를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중국인들이 이 화교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를 많이 바꿔놓은 것도 있죠. 짜장면이라는 음식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무역도 많이 했어요. 근데 굉장히 우리 인천으로는 좀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화교의 딸인데, 근데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1961년 연말에 우리 인천,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에 아주 특별한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인천 출신 화교 한 명이 세계 유니버스 대회에서 1등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바로 여기 요 분입니다. 이름은 이수영. 이때 나이가 19살입니다. 19에서 20을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 이수영이라는 이제 그때 학생이었어요.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은 용현동 지금 인하대 근처에 용현동에 그 아버지는 환웅이 아니었었고 또 특이하게 그 당면 공장의 그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였어요. 노동자였는데 그 첫 장녀로 태어난 여자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그 지금 북성동에 있는 그 화교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 13살인가 14살 때 타이베이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적이 다 대만이었거든요. 지금도 대만이지만 이 화교들은 대만으로 갑니다. 그래서 타이베이에 그 예술학교 들어가가지고 음악을 전공하는데 그 자유중국이었죠, 옛날에. 자유중국의 그 미스 자유중국에 뽑힙니다. 거기 가서. 그래가지고 진으로 뽑히면서 세계대회를 나간 거예요. 세계대회에 나가가지고 2등을 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진선미에서 선이 되는 거죠. 선이 돼서 지금 사실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진이에요. 1등 한 사람이고
여기 우리 이수영은 2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진선미 그다음에 뭐 특별상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래서 2등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며칠 후에 다시 뒤집어집니다. 이 진을 받은 이 여자가 뭐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결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저 왕관을 뺏깁니다. 뺏기고 2등이었던 이수영이 1등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수영이 이 해의 미스 유니버스 1등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미인이 된 거죠. 최고 미인이 돼가지고 이제 금이 환영을 합니다. 고향으로 와요. 인천으로 와서 이제 이렇게 환영을 받습니다. 여기 있죠. 이게 부모님들 이제 같이 찍고 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 뭐 이제 그 다음에 그 자유중국 대사 뭐 해가지고 한 1000여 명이 이제 이 학교 앞입니다. 지금의 중산학교, 그 화교학교 앞인데 그 학교 앞에서 이제 환영대회를 하는데 김포공항에 내려가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17일이 걸렸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올 수가 없었고 서울에서 행사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각 행사에 다 불려다닌 거예요. 우리 인천 출신의 이수영이 물론 화교지만 인천에서 태어났고 자란 이 이수영이 세계 미스 유니버스에서 우승을 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놔주질 않았습니다. 뭐 방송 출연도 하고 뭐 그 당시 이제 라디오 방송이나 그다음에 국회의사당 뭐 그런 데도 다닌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하고 뭐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제 17일 만에 고향에 온 거예요. 그래서 환영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이 화교들이 이렇게 와서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죠. 쭉. 예. 네. 요거는 이제 짜장면대 우리가 예전에 했던 모습인데요. 저는 지금 다른 축제 이제 막 다 없어지고 뭐 많이 이제 또 이렇게 변형되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이 짜장면대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 먹기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그 어필될 수 있는 거예요. 잘만 하면. 그래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이들서부터 노인까지 다 좋아하는, 어르신까지 다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이거를 우리 지역의 하나의 그걸로 만들면은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뭐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 뭐 햄버거 먹기 대회, 무슨 뭐 핫도그 대회 뭐 이런 거 세계적인 대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우리 짜장면 대회 같은 걸 하면 그거보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짜장면은 얼굴에 짜장면이 많이 묻잖아요. 이 모습이 굉장히 재밌고 이렇게 좀 이건 다 즐겁자고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거로서는 요소로서는 굉장히 좋지 않나.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에 이참에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이제 이게 이제 좀 가겠습니다. 지게꾼들의 로켓 배송. 지금 쿠팡이 굉장히 이제 미국에 상장도 되는 뭐 그런 만큼 굉장히 커졌는데, 자, 인천에 그 쿠팡의 선배들이 또 있었어요. 지금 저기 많은 그 배들이 지금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요. 우리가 지금 중구에 가면 청일조개지 계단이라고 있죠. 그렇게 계단, 공자상이 있는데, 공자상 거기서 찍은 겁니다. 거기 쪽에서 각도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많은 배들이 이 앞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물론 큰 배들이 들어와서 작은 배들이 가가지고 물건도 싣고 사람도 이제 해가지고 이제 여기로 다 상륙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물건이 들어와요. 그 물건을 옮겨줘야 돼요. 어디 배달을 해줘야 돼. 그래서 유난히 인천에는 옛날 사진을 보면 지금의 그 배달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거는 이 기선들 해가지고 여기에 많은 외래 물품들이 들어오죠. 1907년이면은 지금부터 110년 전이죠, 거의. 그 1907년도에 우리 인천의 수출입 무역이죠. 무역액이 일본의 나가사키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의 나가사키 항도 굉장히 그 개항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본에서 중요한 항이었는데 우리 인천이 오히려 거기보다 더 많았답니다. 1907년에 이미. 그러니까 서양에서 들어오고 중국에서 들어오고 일본에서 들어오고 많은 문물들이 들어오는 그런 이제 출입구 나가기도 하고, 우리가 또 수출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세계적인, 그 당시로는 굉장히 세계적인 무역 상사 지점이 우리 인천에도 많이 이제 설립됩니다. 뭐 세창양행이라든지 뭐 홈링거 양행이라든지 이러한 영국계, 독일계, 막 미국계 이러한 그 무역 상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역하려면 결국 물건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들을 통해서 물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제 관문입니다. 여기가 처음에 생겼던 관문의 모습이고, 그 관문을 통해서 이렇게 큰 배들, 그 당시에 이런 배를 보는 거는 이건 진짜 놀랄 일이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린 거룻배, 나룻배 이런 조그만 뭐 배였는데 이렇게 큰 배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모습. 자, 보십시오. 엄청난 사람들이 부둣가에서 지금 물건을 내리고 싣고 뭐 또 뭐 그런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 많은 사람들, 아이들도 있어요. 많이 아이들이, 지금은 우리가 항에 들어가는 게 규제가 많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바로 그런 규제 없이 그냥 누구나 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가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바로 지게꾼들이 큰 그 직업이었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물건 이제 실으려고 대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배가 언제 들어오나. 내가 오늘 벌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게꾼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그런 사진 한 장인데, 우리 인천인입니다. 우리 100년 전에 인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홍해문인데요. 보십시오. 이 물건들을 싣고서 이 고개를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 지금의 쿠팡입니다. 자, 유난히 그 옛날 사진에 이렇게 지게꾼의 모습이 많이, 서양인들이 봤을 때는 좀 독특했을 수도 있겠죠. 그 지게 짓는 그 모습이. 서양인들은 뭐 어떻게 했나요? 그 당시 요 시대에는. 근데 하여튼 운반으로서는 좀 독특하니까 찍었겠죠. 찍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그 지게꾼의 모습, 길거리마다 지게꾼들이 있었어요. 그 배달하는. 근데 이거는 대불호텔입니다. 대불호텔 앞의 모습인데요. 제가 조금 당겨봤습니다. 바로 저 지게 사람들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호텔 앞입니다. 이것도 일본 여인, 지금은 여관, 일본의 여관, 그때는 여관이 이제 호텔이죠. 여관 앞에서 지게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여행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물건을 이제 옮겨주기 위해서 배로 옮겨주거나 이제 그래야 되니까 이런 거. 그리고 이게 이제 홈링거 양행이라고 뭐 영국계 그 무역회사인데, 무역회사 그 담장에서 우리 지게꾼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건 이제 실으려고 이제 해서 옮기려고. 네. 이게 이제 바로 인천에서의 그 어떤 모습이고요. 택배도 있었어요, 택배.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인천에서 이미 100년 전에 다 활성화하고 돼 있었던 모습이에요. 우리가 몰랐지, 들여다보니까 야, 인천에서 이런 것들이 이미 다 활성화됐구나. 1880 몇 년도에 그 우리가 근대적인 우편 제도가 생겼잖아요. 고종의 이제 명에 의해서 이제 우정총국이 생겼죠. 우정총국이 생기면서 이제 우체라는 그 어떤 개념이 생겼는데, 근대적인 인천에 이제 인천 분국이 생겼어요. 그 초대 분국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남 이상제 선생이에요. 월남 이상제 선생이 첫 분국장 1대 분국장으로 이제 부임을 하죠. 그래서 인천에서 이제 우체부들의 그 역할이 생기는데, 외국에서 편지나 이런 것도 오지만 소포도 오잖아요. 뭐 의약품도 오고,
이제 옛날에 의료 선교로 온 선교사들한테 의약품도 본국에서 보내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면 이 우체부 택배가 아주 유용했던 거죠. 그 우체국을 통해서 그 서울이나 지방에 이제 가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자, 이게 그 당시에 인천의 항로입니다. 다 인천을 거쳐서 이제 일본으로도 가고 중국으로도 가고 또 일본을 거쳐서 저쪽 원산으로 해서 블라디보스톡 러시아로도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항로, 그때는 이제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다 이제 이런 걸로 써야 되고요. 이분이 이제 우체부입니다. 우체부의 모습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를 보면 이분들은 완전 진짜 뚜벅이들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매일 오전 9시 정각에 인천에 이런 우체부들이 출발을 하고 서울 우체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오류동에서 중간 지점인 오류동에서 만나서 서로 우편물을 교환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서 자기 우체국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서울과 인천과 서울 간에 이제 우체부나 소포를 갖다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하루에 40리, 가는데 40리, 오는데 40리. 그러니까 80리를 걷는 거예요. 80리면은 20km죠. 맞나요? 그쵸? 그거를 매일 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몸도 튼튼해야 되지만 이 글자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심지어는 영어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후에는 일본어도 알아야 되고, 일본 글자, 영어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한글은 뭐 물론이고, 한자, 뭐 이건 물론이죠. 그러한 굉장히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던 거죠. 인천 우체국입니다. 지금 잠깐 중동 우체국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데, 인천 우체국의 모습인데, 여기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체부 택배들이 앞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자전거로 음식 배달만 한 거는 아니고 자전거가 이렇게 우체부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예전에. 그래서 저기서 기다렸다가 빨리 어디 갖다 전달해라. 그러면 저 자전거를 타고서 이제 가는데 이렇게 달려가는 거죠. 달려서 가는 이런 역할이 이제 인천의 신문물로 이런 모습.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내, 요 건물은 지금 어디냐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청실홍실, 신포동의 청실홍실 건물이에요. 굉장히 그때 아주 유명했던 건물인 금파라는 이제 나중에 바로 되는데 그 금파, 그러니까 맥주홀이 되는데 그 청실홍실 지금의 그 건물, 이 건물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외벽만 바뀌어 있지 그대로 살아 있는데 여기 보면 요 앞에 두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요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그 자전거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똑같은 복장의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를 타고 뭔가를 이용하는 건데 아마 전달하는 목적으로 했을 겁니다. 이게 이런 사진이 보이고요. 자전거 경주대회 아까 말씀드렸죠. 자전거 경주대회 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런 분들의 통해서 나중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자전거 선수들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인천에서. 예. 그런 거. 자, 저는 이 사진을 최근에 어디서 봤는데 놀랐어요. 이건 자전거가 아니라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배달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오토바이는 아까는 자전거 한 대가 거의 벤츠급이라면 오토바이는 경비행기급이 아닐까 싶어요. 그 가격이. 이런 오토바이가 어떤 상점 앞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뭘 배달하는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천에서 이러한 배달 문화는 엄청 융성했다. 아마 상품 배달인 것 같아요. 여기 회사에서 만든 뭐 이런 무역 물품을 어디 갖다 서울이나 오토바이라는 건 장거리를 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주로 서울 쪽에 가서 이제 배달을 하지 않았나. 항구로 들어온 거를 해가지고 집화장 여기에 이제 일종의 물류센터 같은 데서 해가지고 또 이제 지방이나 이제 이렇게 서울로 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뭐 지금의 쿠팡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네. 자,
이게 사실은 제가 드릴 말씀이 뒤에 있는데 100년 전 인천에서 스타트한 스타트업. 얼마 전에 우리가 스타트업 파크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 투모로우 시티 거기 건물에. 저는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 인천의 하나의 큰 어떻게 보면 발전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우리 인천에서 이 발명에 대한 거는 타도시 월등하게 발명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배경이 외래 문물을 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 환경이 돼 있었던 거예요. 맨날 쓰던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썼던 물건들만 계속 쓰면 크게 발명이라는 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외래 문물이 들어오니까 우리화시키고, 우리 거화시키고, 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발명을 하게 돼요, 인천에서. 그 몇 가지 예를 그냥, 급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항구인데요. 여기서 일하는 그 사람들 중에, 자, 저거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신발이 집신을 신고서 저런 일을 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저게 금방 해지는 거예요. 중노동을 하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켤레 이상씩 써야 돼요. 근데 인천에서 김정곤이라는 사람이 저 모습을 보게 돼요. 저 신발을 매일 저 사람들이 맨날 타박을 하죠. 이거 맨날 해지고 하루밖에 못 신는다 이러니까 가만히 이 사람이 여기서 발명품을 개선합니다. 어디서 발명했냐면 바로 배를 묶어놓는 그 밧줄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밧줄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마닐라 삼이라고 그래가지고 물이 닿을수록 더 질기고 튼튼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서 집신을 만듭니다. 집신에 그거를 이제 혼합을 시켜가지고 만들어서 엄청나게 팔립니다. 이 김정곤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였죠. 그 속성은 그러니까 집신을 하기는 비슷해요. 마닐라 삼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고 그거를 섞어가지고 하니까 더 오래 신을 수 있고요. 이 사람이 또 머리를 더 한 번 쓰는데 저 집신을 해진 집신을 버리지 말고 가져와라. 그럼 2켤레 가져오면 새 거 하나 주겠다. 이 마케팅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헝거를 가지고서 어디에 쓰냐면 그 당시 양지, 종이를 만드는 제지 공장에 이걸 팝니다. 그 원료로 쓰게끔. 그리고 담배 만드는 공장에 또 팝니다. 담배 우리 담배 있잖아요. 거기에 그 원료를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남기고 뒤로도 남기는 굉장한 머리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발명에 대한 게 인천 항구에서 이런 큰 일이 있었고요. 이게 바로 이제 지금 집신 파는 모습이고요. 집신. 이 사람은 우리 인천에서 희한하게 그 신발에 대한 발명이 많았는데 그 삼성화라는 신발을 만든 거예요. 좀 급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통 남학신이나 뭐 이런 신발이었는데 이분은 그 헝겊하고 고무를 이용한 신발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미국에까지 판촉을 나갈 정도로 그 접착제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신발을 발명을 하신 분이고요. 이것도 신발하고 관계 있는 건데, 이 신골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하나 구두방에 가면 왜 신골, 그 틀이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만이 옛날에 이제 했는데, 하루에 한 골, 신골은 하나밖에 못 만들었는데, 이런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한 300개 정도의 신골을 만들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발명품이죠. 이거에 아주 기가 막힌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인천 사람 이것도 발명을 한 건데, 그 얼음 위에서 빨리 갈 수 있는 건데 이게 물로도 갈 수 있는. 근데 자세한 게는 안 나와요. 그냥 그렇게 발명을 했다 그러는데 저 날개를 피면은 물 위에서 떠가지고 물 위도 갈 수 있고 저걸 딱 집어넣으면은 얼음 위로 스키처럼 달릴 수 있는 굉장히 그 독특한 그 당시로는 아주 획기적인 발명품을 만든 거거든요. 이런 토대들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 담배 자판기도 만들었어요. 1910년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기사를 보면 그 큰 상자에 담배를 미리 넣었다가 돈을 넣으면 담배가 나오게 하는 그런 작동을 했다는데 와, 이게 어떻게 된 건가는 자세하게 안 나와요. 근데 참 그것도 아마 어딘가 그런 걸 더 하면은 나올 것 같은데 사진이라도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인천에서 발명을 했고요. 우리가 그 자판기는 1971년도에 롯데에서 커피 자판기 나온 게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자판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인천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담배 자판기가 이미 1920년대에 나온 거예요. 이게 앞서가는 거죠. 굉장히 앞서. 근데 이게 바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특이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문화 충격을 받으면서 새로운 걸 생각하고 이러한 토대가 돼 있는 토양이 돼 있었던 게 바로 인천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인천에서 지금 이런 창업 공간이라든지 발명 뭐 이런 공간들이 우리는 이미 그러한 피가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런 걸 DNA를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유니콘 기업도 나오지 않을까 커다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메이커스 이게 다 그 공간 아닙니까? 인천의 신문물을 받아들인 곳에서 아마 분명히 뭔가 일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그 자기 인사 담당자한테 우리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인사 과장님 계시지만 스티브 잡스가 인사 담당자한테 이랬다고 합니다. 사관생도를 데리고 오지 말고 해적을 데리고 와. 이게 무슨 말이냐? 사관생도는 어쨌든 간에 다 그 틀에 박힌 그 사람들은 그게 맞는 거죠.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지 말고 해적을 데리고 와. 그 얘기는 해적은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잖아요. 우리 애플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해적을 데리고 와 그랬거든요. 저는 이 말을 우리 인천에 이미 무수한 해적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인천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왜냐하면 인천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틀이 딱 잡혀있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개항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많은 문물이 들어오고 문화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뭔가 퓨전, 지금으로 얘기하면 퓨전 같은 그런 상황이 돼 있었거든요. 막 믹스되고 그러한 것에 사람의 생각은 사관생도가 보다는 해적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것이 사업화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 토양 중에 하나는 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얘기를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하는데 인천은 이미 이 백신이 개발이 된 지역입니다. 그 일제가 이제 개항이 되고 나서 그 동경제대의 그 연구소 하나를 우리 동구, 지금의 동구에 있는 동명초등학교 그 자리에 연구소를 하나 마련합니다. 왜 거기다 마련했을까? 이 조선 땅 넓은데 인천의 지금의 그 동구 지역 했는데 이유는 뭐였냐면 인천의 소가 이 왁진, 그 당시 천연두 왁진의 그 백신의 효과가 엄청 좋았어요. 일본 소에서는 얻지 못하는 그 약효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한국소, 한우였어요. 그래서 그 인천에 이제 그 소, 지금 제가 추측건데 그 송림산, 수도국산에다가 이제 아마 소들을 키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백신 추출하는 모습에 옛날에 그 천연두, 이 왁진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 왁진의 그 원어를 보면 그 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카라는 게 이제 라틴어로 소인데 그 소에서 한다라지고 그게 왁진, 백신, 백신. 그렇게 된 건데 이게 추출하는 모습이고요. 바로 이 송림동에서 우리 소들을 방목을 해서 키우고 이 소들을 바로 여기, 저 뒤가 송림산입니다. 수도국산, 여기가 동명초등학교 자리예요. 여기서 천연두를 이제 그 왁진을 만들었습니다. 이 동명초등학교 현재의 모습이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옛날에 수도국산에 이런 소 형상이 있었어요. 이게 그거를 알고서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왜 여기에 소가 있었을까 했는데 옛날에 소를 키우던 산이었기 때문에 하긴 했는데 그 소들이 바로 왁진. 우리
인천에서 키운 소 한 마리에 5만 명이 놀 수 있는 백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350만 명에 맞출 수 있는 왁진을 만들어서 중국과 일본, 자기네 일본으로 가져가고 중국에 수출도 하고 그래가지고 천연두를 갖다가 이제 접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게 인천에서 이미 백신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물론 일본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원료는 인천의 소예요. 인천의 소가 이렇게 양질의 그 백신을 만들 수 있었던 그 뭔가가 있었던 거죠. 일본인들이 그래서 여기에 연구소도 만들고 여기서 백신도 만들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소들은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이제 도살을 해야 되는데 그 도살장이 바로 지금의 동구청 자리입니다. 동구청 자리가 그 도살장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다 같이 있는 거죠. 그렇게 키워서 백신해서 추출해서 그 소를 잡아서 고기로 사용했던. 그래서 동구청 마당에 가면 이렇게 동물 위령비가 있어요. 거기서 소들도 잡고 돼지도, 주로 소를 잡았다 그러는데 소 잡은 거에 대한 그 위령비가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이게. 네. 자, 그게 이제 바이오의 우리 셀트리온. 이게 또 운명적으로 셀트리온이 또 만나는 거예요. 이 백신과. 이 셀트리온의 이렇게 이제 옛날엔 주로 콜레라 때문에 이렇게 지금 모습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백신 맞는 거 이제 다 거점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백신 맞잖아요. 콜레라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맞았어요. 60년대, 70년대에는 콜레라가 터졌다 그러면 이건 인천의 지하상가입니다. 지금 우리 동인천 지하상가인데 지하상가에서 행인들한테 콜레라를 이제 맞춰주는 이런 모습. 지금이 다시 또 이런 세상이 온 거예요. 자, 이 바이오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요거 이제 그 스타트업 파크에 있는 바이오인데, 자, 이 백신이 바로 이 셀트리온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이 나온 걸 알고 샀어요. 셀트리오니즘이라는 책을 샀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 나서 단숨에 읽었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이 셀트리온이 이렇게 시작이 됐구나. 이렇게 시작해서 어떻게 가겠구나라는 거 하는데, 한번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천은 이제 바이오로 주력으로 해야 되는 도시니까 과연 바이오가 어떻게 갈 것인가. 미래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과거를 또 알아야 되는, 어떻게 이렇게 했나. 삼성 바이오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대구로 갈 뻔했죠. 왜냐하면 삼성의 근거지가 대구 아닙니까? 대구로 거의 가는 거고, 삼성이 원래 바이오를 조심스럽게 바이오 사업을 진출하려고 내부적으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책에 있는 겁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했는데 셀트리온을 인수를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공장 자기네가 만드는 게 아니라 차라리 셀트리온을 인수를 해가지고 삼성 셀트리온이 될 뻔했죠. 그렇게 해서 크게 키워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맞은 거예요. 서로 안 맞아서 삼성이 삼성 바이오를 이제 하겠다 했는데 처음에 대구로 갈 뻔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10년 전에 우리 인천에 정착하게 된 거죠. 야, 저는 그것도 이게 뭔가 인천이 뭔가를 끌어들인 거죠. 그 삼성에서 갑자기 그걸 바뀐다는 그게 그 송도로 가게 됐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셀트리온, 삼성, 그다음에 동아제약 이런 큰 데서 치료제, 항암 치료제나 이런 치료제가 앞으로는 그 샌프란시스코 다음 2위 도시, 세계적인 2위 도시로 이제 우리가 지금도 거의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천하면 앞으로는 바이오 이거를 생각하는 날이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뿌리가 벌써 예전에 우리 인천에서 그 백신도 만들었고 이런 게 다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운명, 숙명 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오니즘을 보면 그런 이제 그 지금의 그 현황들이 쭉 나와요. 참 재밌습니다. 책 재밌게 볼 수 있고요. 이 셀트리온이라는 이름이 뭘까 저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알게 됐는데 셀은 우리가 잘 아는 뭐 세포라는 뜻이고요. 트리온은 이 하늘의 길잡이 별을 얘기한답니다. 트리온.
그러니까 북극성의 별 얘기합니다. 이게 아마 공모를 해가지고, 사내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얻은 그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트리온이 바로 그 하늘의 길잡이별. 아, 이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의 하늘 도시 아닙니까? 또 우리가. 이 세계의 하늘을 갖고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게 또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지, 셀트리온하고 이렇게. 그래서, 참 이름도 참 그게 지역하고 참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서정진 회장인데, 서정진 회장님은 사실 인천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 태어난 곳은. 근데 고등학교를 제물포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이게 또 어떻게 운명적으로 제물포고등학교를 왜 왔습니까? 이게 참 그렇죠? 그 사람의 어떤 인연과 운명이 오면서 송도를 또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셀트리온이 송도에 갖게 됐고, 지금은 세계적인 바이오 회사로서, 창업자로서, 또 지금 이제, 회장으로서 이제 활약을 하는, 이런 것들이 쫙 연결이 되는 놀라운 거죠. 자, 저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우리 인천은 짠물이다. 이런 거를 굉장히 듣기 싫어하죠. 우리 인천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서 제가 끄집어냈습니다. 이거를. 짠 어게인, 다시 어게인. 요즘 그 싱 어게인 때문에 굉장히 이제 화두가 이제 됐었는데, 저는 짠 어게인입니다. 인천 소금의 정신을 한번 다시 끄집어내야 된다. 인천이. 한 10년 전에 G20 국회의장 세계대회를 우리나라에서 한 적이 있어요. 우린 잘 몰랐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G20 정상회의는 대통령들이 주로 가는 거고, 또 G20 의회 정상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한번 이렇게 10년 정도 됐는데, 그때 우리나라 대표적인 상품으로 이걸 내놨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이제 이 행사장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거였습니다. 소금이었어요. 소금. 뻘썰트였어요. 이 브랜드명이 뻘썰트. 그러니까 보니까 펄이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 갯벌하고 그걸 해가지고 뻘썰트 해가지고 이거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 세계 그 정상들 그 의장들한테. 그래서 야, 이게 소금은 우리 건데 원래 이거는 전라북도에서 이제 한 겁니다. 전라북도에서 그 행사장의 대표 우리나라 특산물로 해가지고 선물을 준 겁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게 설명도 듣고 이제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러한 건데요. 우리나라의 소금의 역사를 잠깐 보면요. 우리는 자염이었습니다. 자염. 끓여서 만드는 소금이었어요. 우리 천일염은 지금 우리가 다 아는 소금은 그냥 바다에서 이렇게 천일염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1907년 이전에 그때까지 우리가 먹은 소금은 다 자염 소금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중국에서 수입한 천일염도 있었는데, 그 천일염은 지금 같은 질은 아니었어요. 좀 투박하고 시커멓기도 하고 이렇게 식용으로 쓰긴 참 어려운 소금이었는데, 우리나라 1907년이면 아직 이제 우리가 한일 병합이 되기 전이었지만, 물론 일본의 세력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을 텐데, 일본도 천일염이 없습니다. 거기도 천일염이 아니라 거기도 끓이는 소금이에요. 근데 중국 걸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주로 중국에서 들어온 거는 대륙에서도 들어왔지만 양질의 소금이 간혹 들어왔는데, 그 양질의 소금 천일염은 대만 거였어요. 근데 이미 대만은 일본이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만에서 천일염의 기술을 우리 인천 주안에다가 접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대만식하고 똑같아요. 그 당시 처음에. 그래서 갯벌에다가 이렇게 뭐 단계를 밟아가면서 소금이 되는 과정, 이런 것은 대만식으로 이제 했는데요. 1907년도에 이렇게. 근데 이 1907년도에 우리나라 친일파들, 그러니까 그 당시 총리 대신인 이완용, 그 다음에 무슨 대신 송병준, 뭐 탁지부 대신 누구 해가지고 4명이 1907년도에 주안에 오게 됩니다. 왜 왔냐면 그때 당시로는 거두들이거든요.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했던, 물론 친일파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인천에 와가지고 이 소금 염전 조성 과정을 봅니다.
이거는 구책산업이었어요. 엄청난. 우리 그냥 단순히 소금 생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조선의 엄청난 큰 이 산업의 시작이 되는 거를 시찰을 온 거죠. 시찰을 와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천일염이 만들어지는구나. 이걸 봤는데 그게 주안이에요. 지금 주안리에서 했는데 이 소금은 우리 먹는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여러 가지 공업용품도 만드는 거에서 소금이 절대적이고요. 특히 군수품. 옛날에 그 탄약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 화약을 만든다, 뭐 이런 거 할 때 소금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 생산이 아주 중요했던 거예요. 인천의 주안에서 이제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제 소금이 생산이 된 거죠. 여기 이제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인천의 그 소금 염전의 지도입니다. 주안 염전부터 남동 뭐 해가지고 쭉 소래 염전까지 다 해안에는 모든 염전들이 다 있었어요. 엄청난 소금이 있었죠. 이게 자염입니다. 자염. 끓이는 예전에 천일염 먹기 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라오스인데요. 제가 예전에 라오스 여행 갔다가 이 자염을 한 데가 있다고 해서 한번 구경을 갔던 겁니다. 처음 본 거죠. 이렇게 자염. 바닷물을 가져와서 큰 가마솥 같은 데다 끓이는 겁니다. 이렇게. 끓이면 지금도 라오스는 이렇게 소금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천일염을 생산하는 데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자염 아니면 무슨 광산염 이렇게 산에서 파는 뭐 그런 소금인지 이렇게 바닷물을 태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소금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염전들은 다 지금 이제 공업단지가 됐죠. 공업단지. 여기 보시면 염전을 공업단지로 만드는 순간입니다. 저기 보면 수차의 모습도 보이죠. 염전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걸 이제 갈아엎고, 이제 공업단지가 다 되는 것은 이제 염전은 우리는 이쪽에서는 볼 수가 없죠. 예. 염전, 처음 터가요. 가자동에 있는, 저쪽 십정동고하고 가자동고 경계에 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지금 요거는 그 소래 생태학습회에 있는 소금 창고. 저는 이게,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인천이 이제 남아있는 소금 창고의 모습은 여기가 몇 개인데 막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좀 방치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네, 제가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 게요. 소금에 관한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1956년인가요? 이때 미국에서 선교 방송을 만들겠다고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한테 우리가 지금의 극동방송 같은 거를 이제 전신이에요. 극동방송 전신인데 이걸 만들겠다고 왔을 때, 허가를 어디다 내고 싶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인천에다 하고 싶다. 왜 인천에다 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바다가 필요하다. 왜 바다가 필요하냐? 바로 송신탑. 이 송신탑 보이죠? 송신탑이 세워야 되는데 이 송신을 하려면 이 선교방송은 그 당시 소련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중공, 북한 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전파가 멀리 가려면은 짠물이어야 된대요. 이 쏘는 게 바다를 통해서 파가 그래야 멀리 간다는 그런 원리를 이제 설명을 해서 인천 앞바다에 접한 이 하객동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동양화학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본부를 만들고 방송국을 차린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의 극동방송입니다. 저 홍대에 있는 극동방송, 이 선교사 이제 그 관련자들의 모습이고요. 그 당시 거기 했는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건데 60년 초에 방송사 설립을 누가 하기 위해서 이제 방송사 설립원을 냈는데 국가에서 허가를 안 내줬어요. 왜 안 내줬냐면은 장비를 외국 거를 들여와야 되는데 그 당시는 1달러도 우리는 외화가 아쉬운 때라 그거 안 된다. 외화가 필요한 사업은 안 된다. 우린 돈을 벌어야 된다 오히려. 그래서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소문을 듣자 하니까 인천에 가면 안 쓰는 장비가 있더라라는 걸 알게 돼요. 방송 장비. 미국에선 들여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방송국.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20kW짜리 장비를 갖다가 여기서
구하게 됩니다. 중고를. 그래서 이 장비가 결국 방송국 설립이 돼서 라디오 서울이라는 방송국을 설립하는데 이게 나중에 중앙테레비랑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했는데 이 중앙TV가 합병이 된 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동양방송이 됩니다. TBC. 이 TBC가 지금이 어디죠? JTBC입니다. 그러니까 JTBC가 나오게 된 그 연유를 따라가면은 바로 이 극동방송, 인천의 하객동에 있었던 이 방송 장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만약 허가가 안 났으면, 진짜 허가를 못 냈으면은 어쩌면 지금의 방송계의 그 모습은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도 지금 쭉 있고요. 지금 이 터입니다. 지금 이제 OCI가 나가는 바람에 빈터로 남아있는데 여기에 우리 뮤지엄 파크, 우리 박물관하고 미술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이 터입니다. 이 터에 바로 소금 때문에 이 터가 또 생겨요. OCI가 만드는 그 소다도 소금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삼척에다가 이 공장을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동양화학을. 근데 삼척에 있는 에서는 소금을 공급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하면 삼척 강원도 이쪽은 시멘트, 소다 뭐 이런 거 공장들이 막 들어서기 좋은 데였거든요. 연료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소금이 필요해서 이 동양화학이 결국 인천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내력을. 소금 때문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 소금하고 관계된 이야기고요. 자, 이 이야기도 하나 또 있습니다.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 시간이. 1997년인가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미국 잡지사에서 매년 어떤 실험을 하냐면, 지갑에 $40 정도를 넣고서, 세계 주요 도시에다가 40개 정도를 뿌립니다. 10개를 뿌립니다. 10개를 지갑을 뭐 터미널이나 뭐 공원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몰래 갖다 놓습니다. 뿌립니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래가지고 회수율을 봅니다. 얼마나 들어오나. 그랬는데 1970년대 우리 인천이 해당이 됐어요. 인천에서 했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 미국 잡지에서. 그래서 8개가 들어왔습니다. 8개. 10개 중에 8개가 지갑이 다시 고스란히 들어왔어요. 그 내용물 그대로, 돈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이걸 측정을 하는 게 뭐냐면 정직도 측정이었어요. 세계 도시에. 그래서 그 당시 그해 1등은 싱가포르였습니다. 9개. 다른 도시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서울은 6개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어떤 가타구란가 그 도시도 6개인가였어요. 홍콩은 4개, 마닐라 5개. 그래서 그 당시 인천이 굉장히 시민들이 정직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랜덤으로 2년인가 3년마다 이렇게 해요, 지금도. 근데 그 통계를 보니까 유럽은 한 평균적으로 5개, 6개, 7개 정도. 유럽 도시들. 근데 우리 인천이 9개가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그렇게 뉴스화가 안 됐어요. 저는 그거를 딱 봤거든요. 봐가지고 뭐 활용도 좀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천이 굉장히 정직한 도시입니다. 저는 이 정직이라는 게 바로 소금에서 나오지 않았나. 소금이 굉장히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부패 방지하는.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금은 다산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 다산, 아기를 많이 낳는 이 소금의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몸에 미네랄 그게 작용을 해가지고 소금에 있는 함유되어 있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 다산할 수 있는 그 몸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나르는 배의 쥐들은 엄청난 새끼를 낳습니다. 그 다른 배보다. 그걸 과학자들이 다 증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옛날에 이집트 성직자들은 소금을 못 먹게 했답니다. 이 소금을 먹으면 뭔가 다른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 그러니까 결국은 아기를 많이 낳는, 유럽에서는 그래서 이 아기를 많이 낳는 거하고 소금하고 굉장히 연관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이 그 소금의 그 고장이었고, 저는
인천 짠물 그러면서 굉장히 약간은 좀 그렇게 듣기 싫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우린 정직한 도시였고 소금 때문에 이런 다산을 할 수 있는 도시고 그 다음에 소금에는 치료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성경에 보면 에스겔에 보면은요, 그 아기를 낳으면 소금으로 문지르는 그 행위가 있어요. 유럽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이 소금 그런 전통이 있답니다. 그 어떤 소독에 그리고 그 주술적인 것도 좀 있겠죠. 그 소금을 갖다 해면서 소금을 이제 이용한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 치료제와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인천에 이렇게 접목이 될 수 있는 거라 저는 이 소금을 갖고서 어떻게 좀 인천이 뭔가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짠 어게인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우리 짜다 그래 짠데 이 소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어.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직도 부패 감시할 수 있는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이 소금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예, 제가 시간이, 네, 그래서, 이 소금 얘기로 끝을 내야 되겠네요. 이 한성 임시정부는,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하는데, 정말 중요한 테마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공원이 옛날에 만국공원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뿌리가 됐던 함성 임시정부의 첫 직결지였습니다. 그 전국 그 대표자들의 직결지였는데요. 이 홍진 선생을 통해서, 이게 처음에 모일 때 몰래 모이느라고 손가락에 창호지하고 그 하얀 천으로 몰래 비밀스럽게 와가지고 서로 내밀어서, 연락을 받은 사람이군요. 해가지고 모여서 대표들이, 인근의 큰 음식점에서 한성 임시정부에 대한 그 정부에 대한 약법과 여러 가지를 결정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초석이 된 곳이 바로 만국공원, 자유공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의 국회의장이에요. 홍진 선생이 국회의장인데 초대 국회의장의 역할을 하는데 이분이 또 돌아가셔가지고 1946년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셔서 그 운구행렬 그 당시 그 장례 집행위원장은 백범 김구 선생이었어요. 좌우익이 다 명동성당에서 연결식을 하고서 운구차가 온 곳이 바로 우리 문학산입니다. 선영이 있었던 거예요. 이 홍진 선생이. 그래서 이 묘비를 세웠는데 이 묘비는 우리 인천시립박물관에 지금 있습니다. 유물로. 지금 그분은, 이제 동작동 국립묘지에 이제 안장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전시회도 작게 했었는데요. 국회 도서관의 1층에 가면, 홍진 선생 기념관이 있습니다. 초대 의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분의 역할이 만국공원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만국공원에 시찰하시면서 자유공원을 시장하시면서 한성 임시정부의 비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셨는데 그때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거 너무 조금 옹색하다. 좀 의미가 굉장한 의미인데 대한민국의 어떻게 초석이 된 장소일 수도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인데 좀 뭔가 이 기념비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 박물관하고 우리 문화유산과하고 좀 생각을 해서 아마 이거는 좀 뭔가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인근에서 우리나라 태극기가 처음으로 세워진 장소도 바로, 자유공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흔하게 보는 태극기가 어디서 생겼을까? 예. 우리 1882년 조미수역, 미국하고 우리 조선이 수호조약을 맺을 때 처음으로 태극기가 생겼습니다. 그때. 그걸 잘 인천 시민들은 몰라요. 태극기는 인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개항이 된 곳 장소입니다. 이 태극기가. 요런 내용도 사실 있고, 시간이 제가 좀 조절을 잘못했네요. 처음에. 예.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시간 측정을 잘못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